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이제 세계 증시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헝다그룹 이런 파산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중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지금 많은 규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이제 중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연쇄적인 충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증시 상황이라든지 그 좀 대형주들의 이런 흐름을 갖다가 좀 더 얘기를 해볼 거고, 그거에 대한 좀 시장 대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지금 이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고, 실제로도 지금 이런 헝다그룹에 대해서 헝다그룹의 이런 파산설이 진짜로 이제 전체적인 이런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헝다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거의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헝다그룹 부동산 기업입니다. 예, 부동산 기업인데 지금 이제 헝다그룹이 이제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런 이제 채무 불이행, 말 그대로 디폴트 상황을 지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제 뉴스 기사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총 부채가 1조 9,5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56조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일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 있어가지고 한 2%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헝다그룹에 대해서 뭐 제2의 리만 브라더스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전체 GDP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리먼 브라더스까지 그런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에 있어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발행한 채권 총액은 293달러. 그런데 지금 은행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잔고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말 그대로 이자나 이런 것들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디폴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헝다가 파산하면은 중국의 건설사부터 해서 이런 중소형 은행의 이런 연쇄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헝다그룹이 이렇게 독이 됐다.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지금 채무 불이행 상황에 오기까지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문후발식 확장. 그러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너무 이렇게 막 그런 디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제 여러 분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하려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헝다그룹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2위의 기업입니다. 2위.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큰 회사인데, 지금 이렇게 큰 회사가 지금 이렇게 디폴트 현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헝다그룹에 이제 속해져 있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동산 투자를 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채무 폭탄이 터지는 것을 용인해서 선별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디폴트 현상이 온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점점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디폴트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고 부정적인 시그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폴트 현상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그런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회사들을 지금 이제 천천히 나가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런 이제 건전성을 이제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이런 디폴트를 갖다가 이제 만약 방치를 한다든가 이런 디폴트 현상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좀 이제 안일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예전처럼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디폴트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디폴트 현상이 이제 점점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에 대한 상황은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헝다그룹은 지금 이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23일까지, 네,
23일까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 해결 못할 경우에는 정말 이런 디폴트 현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런 핵심적인 이런 핵심적인 그런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여줄지가 지금 관건이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헝다그룹에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 주식 시장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장 상황을 일단은 유럽 증시가 지금 굉장히 반등을 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유럽 증시가 영국도 이제 1.12% 상승, 그다음 프랑스도 반등, 독일도 반등. 그 유럽 증시는 일단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세 나라를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특히 독일도 많이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중국 상해 지수, 네, 항생 지수도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항생 지수도 이제 반등을 했고요. 상해 조갑은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항생 지수가 일단은 크게 반등을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인도도 지금 반등.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브라질 증시도 반등. 그래서 전체적인 일단 증시는 이제 한 어제하고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이제 국내 증시가 아니라 이런 해외 증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이제 디폴트의 우려를 딛고 이제 지금 상승을 했다, 반등을 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뉴스 기사에서도 지금 이제 주식시장 이런 헝다그룹이, 예, 주식시장 헝다가도 이제 충격을 딛고 이제 진정세에 다시 돌아들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은 이렇다. 이런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이런 이제 기사가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시장에 있어가지고 좀 영향을 주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일단은 한숨 돌린 상태다. 근데 지금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헝다그룹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런 헝다그룹에 대한 이런 시그널, 지금 이런 이 디폴트 현상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디폴트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연결부터 해가지고 B2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거를 갖다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헝다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제가 이런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이렇게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나 이런 중국에 대한 이런 이제 흐름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을 이제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소비층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비 종목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규제를 갖다가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명시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의 경제 흐름은 과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 국가예요. 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공동부유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국 경제의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다 같이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중국 흐름은 일단 이 공동부유라는 그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이 중국 정부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있어서 핵심적인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공동부유라는 것이.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얼마 전에 시진핑이 이런 공동부유를 새로운 정책 기조로 했는 거를 이제 실제로도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알리바바부터 해가지고 이런 빅테크 IT 기업들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소비재,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사교육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배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규제를 했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방금 말했던 교육이라든지 교육부터 해가지고 사교육, 그 다음에 뭐 배달부터 해가지고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각가지로 소비 계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말한 요런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요런 분야가 가장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쉬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제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만약 이런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만약 발달하게 된다면은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일단은 얘들을 갖다 처음에 놔뒀어.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정부의 흐름은 관리자로서, 그 다음에 기업들은 약간 사회 자본가로서 요렇게 이제 흘러가는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뭐 중국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여러 기업들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이제 계속 보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 지켜보면서 아 그냥 이제 할 것도 하면서 발달해라. 지금은 이제 아주 경제를 풀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풀어놨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움직임이 달라졌죠. 이제는 중국 정부는 관리자로서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들처럼 이렇게 자본가로서의 움직임을 좀 취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로서의 자본관리자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업들을 갖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교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교육 많이 못 받죠. 그 다음에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요렇게 요런 이제 기업들을 갖다가 요런 기업들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가만히 놔둬서는 지금 우리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이런 공동부유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벗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알리바바부터 해가지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말을 한 거죠. 지금 게임도 게임은 이제 정신적 아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언지를 주는 거예요. 아 니들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니들 이렇게 가는 거는 선을 넘는 거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말을 하고, 그래서 기업들은 그거를 듣고 나서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이제 엄청나게 큰 이런 그런 소비재 계열의 이런 기업들이 이런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은 그러니까 요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우리 국민들한테 모두한테 이렇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는 이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국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다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계열도 바꾼다라든지 그런 정책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공동부유의 그런 이제 정책 기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관리자가 아닌 자본 관리자로서 그런 기업들의 이런 자본들을 갖다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를 한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의 흐름은 일단은 요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헝다그룹에 대한 얘기도 좀 이제 같이 섞여서 해보자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당연히 이런 헝다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연임을 하려고 한다 약간 그런 이제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23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에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이제 나는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연임을 해야지 지금 경제가 이렇게 관리가 되면서 모든 이런 국민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심어줘야 돼요. 예,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도 규제를 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점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경제의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사실 영향을 좀 끼치고 있긴 해요. 만약에 중국의 이런 빅테크계 이런 것들이 규제를 좀 덜 받는다 하면은 좀 그만큼 이렇게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중국 증시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뭔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의 이런 증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이유로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좀 간단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부터 해가지고 현재 지금 경제에 있어서 이런 연쇄적인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디폴트 사태에 대한 이런 미국이 특히 좀 그래요. 최근에도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디폴트 사태를 지금 막아야 된다. 지금 미국도 지금 채무 불이행이 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 글로벌 시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채무 불이행의 이런 이야기가 남일이 아니다라고 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힘든 국면에 처해져 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런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좀 더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무시할 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 지금 GDP 대비 증가율 43개국 중에 2위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가 특히 증가율이 높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 지금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금리를 올리자니 지금 이런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뭐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돈 그냥 와장창 이렇게 저금리 시대니까 돈 이제 이렇게 많이 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데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그래서 지금 금리도 함부로 못 올리는 상황인 거죠. 올리더라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한번 더 오게 된다라면 이때는 이제 금리를 내릴 금리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정말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경제가 만약에 계속 이런 경직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가계부채를 많이 이렇게 냈는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일단은 가장 먼저 파산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건데 이런 분들이 파산하게 점점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은행에 돈은 누가 갚습니까? 못 갚잖아, 돈을. 그러니까 이 돈을 못 갚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또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걸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라든지 또 다른 은행들이 이렇게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경제에 충격을 가게 될 테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경제를 살펴봤을 때는 은행도 은행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가계대출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개인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채 비율이 높은데도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못 갚는 상황이 왔을 때, 요럴 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그렇고 일본의 이런 거품 경제 상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부동산인데 지금 증시도 증시고 그다음 내수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는 하나만 본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갖다가 알아야지 경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진짜 힘든 위기 상황이 구축했다라고 저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증시도 힘든 상황이다. 이제 저 경제에 대한 좀 연쇄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좀 더 얘기를 해봤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저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스닥부터 확인을 해보자면은 지금 코스피는 이제 약간 지지선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제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지지를 받고 살짝 반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 좀 이제 증시장을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증시장이 안 열었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헝다그룹부터 해가지고 이런 위기감이 좀 반영되는 걸 막은 느낌이에요. 좀 덜 반영됐어. 그래서 사실은 내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23일 목요일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네, 이때 어떻게 움직여 줄지. 일단은 지금 유럽 증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인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도,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장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지지선을 만약에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또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도 보면은 지지선까지는 조금 이제 여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형주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저번 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반등을 준 모습이에요. 예, 삼성전자도 위에 윗꼬리 없이 이렇게 아래 꼬리만 달고 쭉 올려준 모습.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황금선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져 지독한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번엔 또 크게 좀 이제 시원하게 반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등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그런 양상이 나와줘야지
이제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자동차 계열로 좀 볼까요? 일단 현대차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황금선이 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상승의 여지를 줄 수 있지 않나, 그 타이밍이 오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반도체부터 해서 자동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 그 자동차 지금 새 차를 출고하려면 지금 거의 6개월에서 거의 반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판매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은 지금 확실히 좀 안 좋긴 하다. 기아도 마찬가지. 예. 기아는 지금 좀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인데, 근데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못 따라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제약주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셀트리온 일단은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좀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황금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카카오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이랑 우리나라도 지금 요런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규제의 이제 시작점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카카오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주가 조정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섣부른 판단이고요.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계속 이제 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그래서 카카오는 그렇고, 네이버도 지금 보면은 네이버는 지금 120선 지지받고 지금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네이버도 반등은 안 된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직까지 반등은 안 되고요. 이런 박스권을 머무르다가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적응이 될 때, 회사에 이제 네이버의 움직임도 확실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응이 됐을 때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의 그런 것들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업종의 이제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새로 상장을 했죠.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신규 상장인데도 불구하고 윗꼬리 아랫꼬리 다는 이런 도지 캔들을 좀 띄워줬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이런 캔들은 잘 살펴보면은 매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은데, 근데 이 종목이 이런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이 종목이 그나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지금 매수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들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속해서 이런 이제 맞물림,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도지 캔들을 띄우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제 상승의 여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제 이 추세선이 꺾어 내려간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하향을 좀 더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상황이 지금 워낙 안 좋은 만큼 이런 종목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때 그 종목에 대한 건전성도 물론 중요해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 각각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들도 그런 시장이 안 좋은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물론 좋은 걸 찾아서 들어간다 하면은 물론 이제 하락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확실히 시장이 안 좋을 타이밍에는 모든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 흐름을 일단은 가장 먼저 파악하고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상황들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경제적인 측면도 지금 사실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런 주식에 대한 이런 얘기보다는 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들, 경제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만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흐름이 확실히 이제 주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흐름이,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중국 경제에 대한 것도 좀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해외 글로벌적인 이런 이제 흐름도 많이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